이 도둑년아, 네가 금비녀를 훔쳤지?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시아버지 조진사가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둑은 따로 있었어요. 여보, 그 비녀는 원래부터 가짜였습니다. 당신이 감히 남편 앞에서. 평생 매 맞고 살던 시어머니 한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몰래 진짜 비녀를 팔아버렸다는 사실을요. 때리시려거든 때리세요. 조진사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한씨 부인이 피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안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수련은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들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벽을 타고 춤을 췄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잠든 시간, 수련만이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바늘땀 하나하나가 고통이었습니다. 열흘째 이어진 밤샘 바느질이었어요. 손가락 끝엔 바늘에 찔려 생긴 상처가 무려 23개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 조진사가 내일까지 비단 주머니 100개를 완성하라고 명령했거든요.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조진사가 어젯밤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그 말 속엔 절박함이 배어 있었어요. 수련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또다시 관직을 사려 한다는 걸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엄청난 돈을 주고 관직을 사려다 사기꾼에게 당했죠. 그때 잃은 돈이 무려 500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진사를 청렴한 선비라 불렀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고 거리를 걸을 때면 모두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수련은 알았습니다. 그 도포 아래 숨겨진 진짜 얼굴을요. 밤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어요. 조진사는 그때마다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아이고 손이야. 수련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바늘이 또 손가락을 찔렀어요. 선홍빛 피가 흰 비단 위로 떨어졌습니다. 수련은 재빨리 천을 입에 물고 피를 닦아냈어요. 자국이 남으면 시아버지가 또 화를 낼 게 뻔했거든요. 삐걱.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련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 광식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오셨어요? 수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광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며 벽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곳엔 지난 3년 동안 모은 돈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저긴 안 돼요. 수련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광식이 벽장 뒤에 숨겨둔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수련이 밤마다 품을 팔아 모은 돈이었어요. 사흘에 한 번씩 은 한 푼씩 모았습니다. 3년이면 100냥이 넘었죠. 이게 뭐야? 광식이 주머니를 흔들었습니다. 돈이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탐욕스러운 빛이었어요. 아, 그건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조금씩 모은 거예요. 수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광식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혹시 모를 일? 남편 몰래 돈을 모으는 게 바로 그 혹시 모를 일 아니었어? 아니에요, 여보. 그게 아니라. 닥쳐. 광식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돈주머니를 품에 넣었어요. 수련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그 돈만은. 짝! 뺨을 맞은 순간 수련의 귓속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 한쪽을 태웠어요. 버릇없이 남편 돈을 훔친 주제에 감히 손을 대? 광식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곤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수련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깰까봐 두려웠거든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수련은 부은 눈을 감추려 일부러 고개를 숙인 채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쌀을 씻는데 손이 떨렸어요. 간밤에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수련아.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지만 날카로운 음성이었어요. 수련이 황급히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조진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엔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사채업자였습니다. 네, 아버님. 수련이 공손하게 절했습니다. 조진사가 턱으로 상자를 가리켰어요. 저 금비녀 좀 보거라. 상자를 열자 비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빛이 눈부셨어요. 봉황이 새겨진 정교한 세공품이었습니다. 조진사의 할머니가 궁녀 시절 하사받았다는 바로 그 비녀였죠. 이 비녀를 이 어른께 잠깐 맡기려 한다. 깨끗이 닦아서 비단 보자기에 쌓아놓으라. 네, 아버님. 수련이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순금이라면 이렇게 가볍지 않을 텐데 수련의 눈썹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비녀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역시나였어요. 이건 금이 아니었습니다. 금을 입힌 노쇠였어요. 수련은 어릴 적 친정아버지가 세공일을 하는 걸 보며 자랐습니다. 금속을 보는 눈이 있었죠. 아버님이 가짜를 진짜인 척 팔려는 건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들통나면 온 집안이 몰락할 게 뻔했어요. 수련은 비녀를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진사가 고함치는 소리였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가짜를 진짜라고 속였어. 수련이 황급히 사랑채로 뛰어갔습니다. 사채업자가 비녀를 집어던지며 분노하고 있었어요. 조진사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건 우리 집안의 갑오인데. 갑오는 무슨 금도구만 노쇠잖아. 나를 호구로 보는 거야? 사채업자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조진사의 눈빛이 수련을 향했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수련아, 내가 비녀를 닦았지? 네, 아버님. 혹시 내가 진짜 비녀와 가짜를 바꿔치기 한 건 아니냐? 수련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 아버님? 그게 무슨... 어젯밤 내 남편이 노름빚을 지고 왔다며? 내가 돈이 필요해서 진짜 비녀를 훔쳐 팔고 가짜로 바꿔놓은 거 아니냐? 조진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련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제가 받았을 때부터 이미. 닥치거라. 이 도둑년아. 조진사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벼루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수련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한씨 부인이 나타났어요. 한씨 부인은 평소엔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눈치를 살피며 살았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여보. 한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어요. 조진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안채에나 있소. 사내들 일에 나서지 말고. 그 비녀 말입니다. 한씨 부인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원래부터 가짜였습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금비녀는 진작에 팔렸다고요. 10년 전 당신이 과거 시험 보러 가실 때 노자돈이 필요하다며 몰래 팔아버렸잖습니까? 조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채업자가 비웃었어요. 이런 파렴치한 나를 속인 거였군. 사채업자가 소리치며 나갔습니다. 조진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한씨 부인을 노려봤어요. 당신이 감히 남편 앞에서 망신을. 조진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한씨 부인을 때리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한씨 부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때리시려거든 때리세요.
하지만 이번엔 그냥 맞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조 진사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한씨 부인은 돌아서서 안채로 들어갔어요. 수련도 황급히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한씨 부인의 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수련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한씨 부인이 벽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엇을 찾으세요? 있었다. 한씨 부인이 오동나무로 만든 작은 함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함이었어요. 한씨 부인이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함 안엔 노란 비단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보자기를 펼치자 옥으로 만든 작은 지환 하나가 나타났어요. 푸른빛이 감도는 아름다운 옥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수련이 물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내가 궁녀였을 때 받은 거란다. 대비마마를 모시다가 위급한 순간에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지. 그때 대비마마께서 하사하신 옥지환이야. 이걸 보이면 어떤 관아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해. 수련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씨 부인이 수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련아, 내일 새벽에 이 집을 떠나자. 너와 나 둘이서. 네. 하지만 어머님, 그럼 서방님은? 한씨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광식이는 내 아들이지만 이미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를 닮아 썩어버렸어. 어젯밤 내 머리채를 잡는 걸 봤을 때 난 깨달았단다. 이 집에 남아있으면 우리 둘 다 죽는다는 걸. 수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씨 부인이 수련을 꼭 안았어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가자. 한양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밤 두 여인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한씨 부인은 오동나무 함을 품에 안았어요. 수련은 자신의 바느질 도구를 작은 보따리에 챙겼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창밖으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거든요. 한씨 부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자유야. 진짜 우리 삶이 시작되는 거야. 수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엔 바늘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 바늘로 이제 누구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꿈을 꿰맬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여인의 마음엔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수련과 한씨 부인은 뒷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한씨 부인의 치맛자락이 가시덤불에 찢어졌어요. 수련의 버선은 이미 젖어서 발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해가 뜨기 전에 최대한 멀리 가야 했거든요. 어머님, 잠깐 쉬어가요. 수련이 말했습니다. 한씨 부인의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나이 50이 넘은 몸으로 밤새 산길을 걷는 게 쉬울 리 없었죠. 두 사람은 큰 바위 옆에 앉았습니다. 물 좀 마셔요. 수련이 보따리에서 작은 물병을 꺼냈습니다. 한씨 부인이 물을 마시며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라, 수련아. 해가 뜨고 있어. 한씨 부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수련도 고개를 들었어요. 산 너머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련과 한씨 부인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남루한 옷을 입은 산에 셋이 나타났습니다. 산적들이었어요. 이런 새벽부터 어딜 가시는 거요? 키 큰 사내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손엔 몽둥이가 들려 있었어요. 수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씨 부인이 수련을 뒤로 밀었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길손이요. 돈도 없고 귀한 것도 없으니 그냥 보내주시오. 한씨 부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이 그녀의 두려움을 드러냈어요. 돈이 없다고? 그 보따리는 뭐요?
사내가 수련의 보따리를 가리켰습니다. 수련이 보따리를 꼭 안았어요. 그 안엔 바늘과 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가위가 들어 있었거든요. 이건 그냥 바느질 도구예요. 가져가 봤자 소용없을 거예요. 수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내들이 킥킥거렸어요. 바느질 도구라. 그럼 그 할멈이 품에 안고 있는 건 뭐요? 사내가 한씨 부인을 가리켰습니다. 한씨 부인이 오동나무함을 더 꼭 끌어안았어요. 순간 한씨 부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궁녀 시절의 기계가 되살아났어요.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너희들 이름이 뭐냐?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사내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요? 내가 묻는다. 내 이름이 뭐냐고. 한씨 부인이 사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철수요. 김철수. 좋다. 내 어미 이름은 최씨요. 그게 왜? 최씨. 너희 어미가 아직 살아계시냐?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씨 부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다면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 어미가 아들이 산적 노릇하는 걸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느냐. 나도 아들을 뒀다. 그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보며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내 어미도 마찬가지일 게다. 한씨 부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다른 두 사내도 몽둥이를 내렸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려고 이러는 거요. 사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다. 세상이 각박하다는 걸 나도 안다.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올 수 없어. 내가 지금 집을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다. 내 아들을 구할 수 없어서 떠나는 거야. 한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내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시오. 키 큰 사내가 말했습니다. 그리곤 길을 비켜섰어요. 다른 사내들도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맙다. 한씨 부인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련도 얼른 절을 했어요. 두 사람이 지나가려는 순간 사내가 말했습니다. 한양 가시는 거면 이 길 말고 저쪽 오솔길로 가시오. 더 빠르고 안전해요. 사내가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한씨 부인이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양 운종가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의 발은 물집투성이었습니다. 옷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어머님. 수련이 허름한 기와집을 가리켰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도 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묵자. 내일 제대로 된 곳을 알아보고. 한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가 수북했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련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첫날 밤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온갖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 술 취한 사람 지나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노랫소리.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수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느낌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누구세요? 수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밖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사람 사나요? 문이 열려 있길래. 수련이 문을 열었습니다. 눈먼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어요. 옷이 너덜너덜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어제 들어왔어요. 그럼 혹시 바느질 하실 줄 아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련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할 줄 압니다. 이 옷 좀 꿰매주실 수 있나요? 돈은 많이 없지만. 할머니가 품에서 낡은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곳곳이 해져 있었어요. 수연이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돈은 괜찮아요. 제가 꿰매드릴게요. 한씨 부인이 나와서 할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수련은 바로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저고리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소매가 해졌고 고름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냥 꿰매면 보기 흉할 게 뻔했습니다. 수련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쁘게 살릴 수 있을까? 수련이 보따리에서 자투리 천을 꺼냈습니다. 남색 비단이었어요. 해진 소매 끝에 남색 비단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같은 비단으로 새 고름을 만들었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다 됐어요. 수련이 저고리를 들어 보였습니다. 한씨 부인의 눈이 커졌어요. 낡은 저고리가 완전히 다른 옷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색 배색이 들어가니 오히려 멋스러워 보였어요. 어머, 이게... 할머니가 저고리를 만져봤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바느질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련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가세요. 문턱 조심하시고요. 할머니가 나간 뒤 한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수련아, 내 솜씨라면 여기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정말요? 그럼. 방금 본 것처럼 사람들은 항상 옷을 고쳐 입어야 하잖니. 내가 그걸 해주면 돼. 한씨 부인의 말에 수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눈먼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 둘을 데려왔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바느질을 기가 막히게 해요. 보세요, 이 저고리.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저고리를 보여줬습니다. 아주머니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요. 저도 좀 부탁해도 될까요? 한 명이 치마를 꺼냈습니다. 기름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이 얼룩 좀 가려주실 수 있나요? 수련이 치마를 받았습니다. 얼룩은 치마 앞자락에 있었어요. 수련은 그 위에 작은 매화자수를 놓았습니다. 붉은 실로 꽃잎을 수놓고 갈색 실로 가지를 그렸어요. 완성했어요. 얼룩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매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감탄했어요. 세상에, 얼룩인지 몰랐어요. 이게 원래 자수였던 것 같아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운종가에서 바느질 잘하는 며느리가 있다는 소문이요. 하루에 2~3명씩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낡은 옷을 고쳐달라고, 해진 이불을 수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허름했던 집이 조금씩 정돈됐습니다. 손님들이 주는 돈으로 쌀을 사고 기름을 샀어요. 작은 등잔도 하나 더 마련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련이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한씨 부인이 다가왔어요. 수련아. 네, 어머님. 이리 와 앉아봐. 한씨 부인이 수련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곤 오동나무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걸 받아라. 주머니를 열자 실타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실이 아니었어요. 빛깔이 너무나 고왔습니다. 금색, 은색, 그리고 본 적 없는 청록색까지. 이건 침방에서만 쓰는 특별한 실이야. 대비마마께 옷을 지을 때 썼던 거지. 이 실로 술을 놓으면 햇빛에도 색이 바래지 않아. 한씨 부인이 수련의 손에 실타래를 쥐어줬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진짜 바느질을 가르쳐 줄게. 사람의 마음을 꿰매는 바느질을 말이야. 수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씨 부인이 수련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울지 마라. 이제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너와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 말이야. 그날 밤부터 한씨 부인의 가르침이 시작됐습니다. 실을 섞는 법, 색을 배합하는 법, 천의 결을 읽는 법, 궁중 침방의 비밀들이 하나씩 전해졌어요. 수련은 밤을 새워 배웠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침침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새 삶을 향한 길이었거든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두 여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바늘이 천을 오가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수련의 수선방은 이제 운종가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 됐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씨 부인이 가르쳐준 기술 덕분이었어요. 그날도 수련은 손님이 맡긴 옷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에 구멍이 났는데 그 위에 구름 무늬를 수놓고 있었어요. 바늘이 천을 오갈 때마다 아름다운 무늬가 피어났습니다. 수련아, 밥 먹어라. 한씨 부인이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요즘은 밥에 반찬이 서너 가지나 됐어요. 예전 시집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었죠. 어머님도 같이 드세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수련의 얼굴엔 웃음기가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련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문간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광식이었습니다. 수련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손에 쥔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철컹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수련아. 광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옷은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어떻게 여길.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광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절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마에서 피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사채업자들한테 맞아서 집도 다 빼앗겼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광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련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일어나거라. 한씨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광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뉘우쳤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 수련아, 제발 용서해 주세요. 광식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긴 것처럼 들렸습니다. 수련이 한씨 부인을 쳐다봤어요. 한씨 부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내일 아침 일찍 떠날게요. 제발이요. 광식이 다시 절을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한씨 부인이 입을 열었어요. 헛간에서 자거라. 내일 아침 밥 한 끼 주마. 고맙습니다, 어머니. 광식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수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수련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광식이 헛간에 있다는 게 불안했어요. 한씨 부인도 잠들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방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새벽이 됐습니다. 수련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지으려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광식이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수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광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밥 짓는 거 도와줄게. 괜찮아. 내가 할 일은. 아니야. 내가 할게. 광식이 다가왔습니다. 수련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광식이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광식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씨 부인이 며칠 더 있으라고 했거든요. 광식은 집안일을 거들었어요.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수련아, 이거 손님한테 전해드려. 광식이 수선한 옷을 들고 왔습니다. 요즘 광식은 손님들이 맡긴 옷을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수련이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수련이 작게 말했습니다. 광식이 미소 지었어요. 예전과는 다른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수련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낯선 사내 둘이 수선방을 찾아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부자인 듯 했어요. 여기가 바느질 잘한다는 곳이요? 키 큰 사내가 물었습니다. 수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배 상단의 주인이요.
운종가에서 제일 큰 포목상을 운영하지. 배상단주라는 말에 수련이 긴장했습니다. 배상단은 운종가를 넘어 한양 전체에서 소문난 큰 상단이었거든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별건 아니오. 그저 인사차 왔소. 요즘 당신네 가게가 소문이 나서 우리 손님들이 줄고 있어서 말이오. 배상단주의 목소리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련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희는 그저 작은 수선방일 뿐입니다. 큰 상단과는 비교도 안 되죠. 그렇소. 비교도 안 되지. 그러니 분수를 알고 조용히 장사하시오. 너무 눈에 띄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배 상단주가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수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수련은 한씨 부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한씨 부인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조심해야겠구나. 큰 상단이 우릴 눈엣 가시로 여기는 모양이야. 어떡하죠, 어머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니. 그저 정직하게 일할 뿐이야. 한씨 부인이 수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광식이 늦게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수련이 물었습니다. 광식이 피식 웃었어요. 응, 그냥 산책. 그날 밤 1시쯤이었습니다. 수련이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어요. 마당을 지나가는데 헛간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상했어요. 광식이 아직 안 잤나 싶어 다가갔습니다. 창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광식이 무언가를 보관함에 넣고 있었습니다. 수련의 보관함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광식이 뭔가를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수련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광식이 헛간을 나갔습니다. 수련은 재빨리 숨었어요. 광식이 지나간 뒤 수련은 보관함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안에 비단 조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비단이 아니었어요. 봉황 무늬가 수놓아진 비단이었습니다. 수련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봉황 무늬는 왕실만 쓸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게 여기 있다는 건 누명을 씌우려는 거야. 수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비단이 발견되면 자신은 역적으로 몰릴 게 뻔했어요. 수련은 비단을 빼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아 사람들이었어요. 횃불을 든 관원 5~6명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집을 수색한다. 수련이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씨 부인도 놀라서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한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관원 하나가 문서를 펼쳤어요. 왕실 물품을 훔쳤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이 집을 수색하겠소. 무슨 말도 안 되는. 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련의 보관함을 열었어요. 봉황 무늬 비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요? 관원이 비단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건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 거요? 당신네 보관함에 있었는데. 수련이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몰래 넣은 겁니다. 저희는 그런 거 만진 적도 없어요. 변명 마시오. 일단 관하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겠소. 관원이 수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련이 몸부림쳤어요. 어머님. 한씨 부인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원이 가로막았어요. 바로 그때 헛간 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니, 연기가 아니었어요. 불길이었습니다.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헛간에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바람이 불어 불길이 본체 쪽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불이 붙었어요. 수련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창고엔 손님들이 맡긴 옷과 천이 가득했어요. 그게 다 타버리면 끝장이었습니다. 수련이 창고 쪽으로 뛰었습니다. 관원이 붙잡았지만 뿌리쳤어요. 나요. 안에 사람이 있어요. 사실 안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길 속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평생 모은 것들이 타버리고 있었거든요.
수련아, 안 돼. 한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련은 이미 창고 문을 열었어요.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수련을 밀었습니다. 수련이 창고 안으로 넘어졌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문이 왜? 수련이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열리지 않았어요. 밖에서 누가 잠근 거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수련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연기가 목을 찔렀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불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수련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수련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쾅! 창고 문이 부서졌습니다. 한씨 부인이 도끼를 들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한씨 부인이 수련을 발견하고 끌어안았어요. 수련아, 정신 차려. 한씨 부인이 수련을 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엔 사람들이 모여 불을 끄고 있었어요. 물동이를 나르고 횃불로 주변을 밝혔습니다. 수련이 기침을 했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한씨 부인이 수련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니? 어머님. 수련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때 관원 하나가 다가왔어요. 이 여자를 포도청으로 압송하겠소? 왕실 물건을 훔친 죄로 말이오. 잠깐만요. 한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품에서 오동나무 함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보시오. 한씨 부인이 함을 열었습니다. 노란 비단 보자기를 펼치자 푸른빛이 감도는 옥지환이 나타났어요.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옥지환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대비마마께서 하사하신 옥지환이요. 내가 궁녀 시절 대비마마의 목숨을 구했을 때 받은 거요. 한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관원이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관원들도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침직권의 증표.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무례를 범했습니다. 관원이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옥지환을 들어 올렸어요. 내 며느리는 무고하오. 누군가 우릴 모함하려고 꾸민 일이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관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주변을 수색하라. 불을 지른 자를 찾아라. 관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한씨 부인이 수련을 일으켰어요. 일어나자.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두 사람이 관원을 따라 불난 창고로 갔습니다. 불은 거의 꺼져 있었어요. 검게 탄 자국만 남았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한 관원이 소리쳤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기름 항아리를 발견한 거였어요. 그 옆엔 횃불 자루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게 분명합니다. 관원이 말했습니다. 수련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광식이가 어디 갔죠? 수련이 물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당을 둘러봤지만 광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식이를 찾아라. 관원이 명령했습니다. 부하들이 다시 움직였어요. 한참 뒤 관원 하나가 광식을 끌고 왔습니다. 광식은 뒷골목에 숨어 있었대요. 옷에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자의 옷에서 기름 냄새가 납니다. 관원이 말했습니다. 광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입 닥치거라. 한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분노가 가득했어요. 광식이 움찔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내가 불을 질렀지? 한씨 부인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광식이 뒷걸음질 쳤어요. 그게 아니라 대체 왜 그랬느냐? 내 아내를 죽이려 했어. 한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광식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냐? 관원이 물었습니다. 광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 상단주가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 집을 망치면 은백냥을 주겠다고. 수련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배상단주. 역시 그랬어요. 그들이 뒤에서 조종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봉황 비단을 몰래 넣고 불을 지른 거냐? 관원이 물었습니다. 광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아에 신고한 것도 배상단주였어요. 다 짜고 친 거였죠. 한씨 부인이 광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내가 내 아들이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해? 내 아내를. 어머니.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한씨 부인이 광식을 밀쳤습니다. 광식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한씨 부인은 관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자를 잡아가시오. 그리고 배상단주도 함께 조사하시오. 알겠습니다. 관원들이 광식을 끌고 갔습니다. 광식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수련아, 살려줘. 하지만 한씨 부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련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포도청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포도대장이었어요. 그는 한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지환의 주인께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일어나시오. 진실을 밝혀주셔서 고맙소. 한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포도대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배상단주를 잡았습니다. 조 진사의 빈 문서를 갖고 있더군요. 그걸로 광식을 협박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수련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 진사의 빈 문서라니. 배상단주와 시아버지가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더 있습니다. 포도대장이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장부였어요. 이건 조 진사의 이중 장부입니다. 광식이 훔쳐 달아나려다 우리가 압수했죠. 여기엔 조 진사가 지난 20년간 저지른 모든 비리가 적혀 있습니다. 한씨 부인이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가 보였어요. 뇌물을 받은 기록, 관직 매매를 시도한 기록, 사채를 빌린 기록, 모든 게 다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장부 때문에 배상단주가 조 진사를 협박했던 겁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이 장부를 관아에 넘기겠다고요. 포도대장의 설명에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조 진사는 빚에 쪼들리다가 결국 사채업자들에게 맞아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광식은 아버지의 빚을 떠안게 됐고 배상단주의 협박에 넘어간 거였습니다. 광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련이 물었습니다. 포도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방화와 살인 미수죄로 유배형에 처해집니다. 배상단주는 더 무거운 벌을 받을 겁니다. 한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엔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하시오. 포도대장이 물러갔습니다. 방 안엔 수련과 한씨 부인만 남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수련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한씨 부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니?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했는데.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련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어머님은 오히려 저를 구해주셨어요. 한씨 부인이 수련을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나흘 뒤였습니다. 포도청에서 다시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엔 포도대장이 아니었어요. 궁궐에서 온 내관이었습니다. 한씨 부인께 정교가 내렸습니다. 내관이 말했습니다. 한씨 부인과 수련이 무릎을 꿇었어요. 옥지환의 주인이신 한씨 부인과 며느리 수련에게 상감마마께서 특별한 은전을 내리셨습니다. 내관이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한씨 부인의 옛 공로와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의로움을 기려 조선 제1의 침선비라는 칭호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운종가의 집과 공방을 하사하십니다. 수련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씨 부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또한 며느리 수련에게는 궁중 의복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라 하십니다. 매달 녹봉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내관이 두루마리를 내렸습니다. 한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황송하옵니다.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련도 이마를 땅에 찌으며 절했어요. 내관이 물러간 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해냈어요. 그래, 우리가 해냈구나. 한씨 부인이 수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한씨 부인은 오동나무함을 다시 열었습니다. 옥지환을 꺼내 달빛에 비춰봤어요. 푸른빛이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50년을 간직했던 이 옥지환이 마침내 빛을 발했구나. 한씨 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수련이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 궁녀 시절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한씨 부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19이었을 때야. 대비마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지. 독이 든 차를 드셨던 거야. 나는 바로 달려가 토하게 했어. 그때 배운 약초 지식이 도움이 됐지. 한씨 부인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대비마마께서 살아나셨고 나에게 이 옥지환을 주셨어. 평생 지니라고. 위급할 때 쓰라고. 그래서 오늘까지 간직하신 거군요. 그래. 조진사와 결혼하고 힘들 때도 팔지 않았어. 이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거든. 한씨 부인이 옥지환을 수련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젠 내가 가져라. 내가 더 잘 쓸 거야. 어머님, 받아라. 너는 내 딸이야.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딸이야. 수련이 한씨 부인을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밖에선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운종가 한복판에 웅장한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상감마마께서 하사하신 집이었어요. 30칸이 넘는 큰 저택이었습니다. 대문엔 금빛 현판이 걸렸어요. 조선 제1침선방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련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마당이 내려다 보였어요. 넓은 마당 한쪽엔 커다란 공방이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일꾼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씨, 일어나셨습니까? 문 밖에서 계집종 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련이 문을 열었어요. 응, 일어났어. 어머님은? 마님께서는 벌써 공방에 나가셨습니다. 분이가 대답했습니다. 수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씨 부인은 요즘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궁중 의복을 만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수련이 옷을 갈아입고 공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20명이 넘는 침선비들이 바느질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한씨 부인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련아, 왔구나. 한씨 부인이 미소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수련이 다가가자 비단 한 피를 펼쳐 보였어요. 이번 달에 중전마마께 올릴 원삼이야. 내가 마무리 좀 해주겠니? 네, 어머님. 수련이 비단을 받아들었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은은한 광택이 흘렀어요. 최고급 명주였습니다. 수련은 바늘을 들었어요. 손가락 끝에서 익숙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바늘땀을 한 땀 한 땀 놓았습니다. 예전처럼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꿰맸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침선비들도 조용히 바느질했어요. 실이 천을 통과하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수련 낭자. 공방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사내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배달을 담당하는 쇠돌이었습니다. 왜 그래, 쇠돌아?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궁에서 오신 내관님이십니다. 수련과 한씨 부인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옷을 털고 사랑채로 향했어요. 사랑채엔 지난번 왔던 그 내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한씨 부인이 공손하게 절했습니다. 수련도 고개를 숙였어요. 내관이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상감마마께서 하교하셨습니다. 다음 달 대왕대비마마의 칠순 잔치에 입으실 예복을 이 집에서 만들라 하셨습니다. 수련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왕대비마마의 예복이라니.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복 중 하나였어요.
이걸 맡긴다는 건 최고의 신뢰를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한씨 부인이 다시 절했습니다. 내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어요. 기대하겠습니다. 보름 안에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관이 나간 뒤 한씨 부인과 수련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보름이라니, 시간이 빡빡하구나. 한씨 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수련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할 수 있어요, 어머님. 우리라면 할 수 있어요. 한씨 부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공방으로 다시 향했어요. 그날부터 공방은 밤낮 없이 불이 켜졌습니다. 한씨 부인과 수련은 최고의 침선비 5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직접 감독하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금실로 봉황을 수놓았습니다. 날개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어요. 수련은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배운 기술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한씨 부인도 궁녀 시절 익힌 비법을 전수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복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비단 위에 금빛 봉황이 찬란하게 빛났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섬세한 마무리가 남아 있었거든요. 수련아, 잠깐 손 좀 쉬어라. 한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수련이 바늘을 내려놓았어요. 손가락 끝이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무리하지 마라. 내 손이 다치면 안 돼. 한씨 부인이 수련의 손을 잡고 약을 발랐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퍼졌어요. 수련이 한씨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도 쉬셔야 해요. 요즘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나는 괜찮단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야. 한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수련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보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복이 완성됐습니다. 한씨 부인과 수련이 마지막 검수를 했어요. 햇빛에 비춰보니 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봉황의 눈동자까지 생생했어요. 완벽해. 한씨 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수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옷은 처음이었습니다. 궁으로 가져가자. 두 사람은 예복을 정성스럽게 비단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가마를 타고 궁으로 향했어요. 대궐 앞에 도착하자 내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복을 받아든 내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내관이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뒤 내관이 다시 나왔습니다. 대왕대비마마께서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두 분을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수련과 한씨 부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왕대비마마를 직접 뵙다니. 두 사람은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정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왕대비마마께서 예복을 입고 계셨어요. 붉은 비단과 금빛 봉황이 그녀를 더욱 고귀하게 빛나게 했습니다. 엎드려 절 올립니다. 한씨 부인과 수련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왕대비마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거라.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왕대비마마가 미소 지으며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참으로 훌륭한 솜씨로구나. 이런 옷은 난생 처음 입어본다. 황송하옵니다. 한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왕대비마마가 내관에게 손짓했어요. 내관이 비단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하사하노라. 앞으로도 궁중 의복을 계속 맡기겠다. 보따리 안엔 은 500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련의 눈이 커졌어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다시 이마를 땅에 찌으며 절했습니다. 궁을 나온 뒤 가마 안에서 한씨 부인이 수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수련아. 네, 어머님. 우리가 해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선 제1침선방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양반댁 부인들은 물론이고 궁중에서도 주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일꾼도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수련이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관노 하나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수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관노는 광식이었어요. 광식은 초라한 관노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해에 그을려 검게 변했어요. 손엔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광식이 고개를 들어 수련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광식의 눈빛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수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걸었어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화도 났고 슬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정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수련 낭자. 뒤에서 광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련이 멈칫했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광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련은 그대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한씨 부인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수련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광식이를 봤구나. 한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수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내 얼굴을 보면 알지. 마음이 복잡하지? 수련이 한씨 부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증오하고 싶은데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아요. 당연한 거야. 너는 마음씨가 착한 아이니까. 한씨 부인이 수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용서는 해도 돼. 하지만 잊으면 안 돼.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이야. 수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씨 부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날 저녁 수련은 공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바늘과 실을 들고 작은 천 조각에 술을 놓기 시작했어요. 꽃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죠. 바늘땀을 놓으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고된 시집살이, 배신, 도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수련아. 한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수련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도 안 자고 뭐하니?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수련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씨 부인이 옆에 앉았어요. 힘들었지? 네.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어머님을 만났으니까요. 한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련을 꼭 껴안았어요. 나도 그래.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선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련이 일찍 일어나 공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한씨 부인이 와 있었어요. 책상 위엔 새로운 비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응. 오늘은 특별한 옷을 만들려고. 특별한 옷이요? 한씨 부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너를 위한 옷이야. 궁중 잔치에 입고 갈 옷. 수련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씨 부인이 비단을 들어 올렸어요. 연보라색 비단이었습니다. 다음 달 대비마마께서 궁중 잔치를 여신대. 우리를 초대하셨어. 그때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머님, 너는 이제 조선 최고의 침선비야. 그에 걸맞은 옷을 입어야지. 한씨 부인이 수련의 어깨에 비단을 걸쳐줬습니다. 수련의 얼굴에 환한 빛이 돌았어요. 고마워요, 어머님. 고맙긴. 우리 함께 만들자. 어서 바늘 들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비단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수련은 바늘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있다고요. 바로 함께 고난을 이겨낸 마음의 연이라고요. 한씨 부인과 자신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늘땀 한 땀 한 땀에 사랑을 담았습니다. 감사를 담았어요. 그리고 희망을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희망을요. 밖에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수련과 한씨 부인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두려울 게 없었어요.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바늘 끝에서 실이 천을 통과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새로운 미래를 꿰매는 것 같았어요. 조선 제1침선방의 아침은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단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에 평안만 가득하십시오.